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법무부 장관 시기를 포함해서 검사 황교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금 검증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시기죠. 변호사 황교안을 두 번째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총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되어야 하는지, 또 총리가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토크 1, 첫 번째 주제죠. 검사 황교안.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검사 시절에 다뤘던 사건들이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2005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수행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 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 사건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사법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사건의 산 증인으로 노회찬 대표님이 이번 청문회 출석하시죠? 예. 우리 박원석 의원의 출두 명령에 따라서. 예, 오늘인가요? 언젠가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까? 예, 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날이죠.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뭘 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사실상 수사 지휘를 예.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정원의 도청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삼성에서 고위직 검사들한테 떡값을 줬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당시 특수일부와 공안일부가 수사에 투입이 됐는데, 국정원 사건을 공안일부가 맡는 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뇌물 사건을 특수일부가 맡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안일부에서 이 뇌물 사건을 맡고 특수일부에서 국정원 사건을 맡았어요. 그거부터가 사실은 좀 잘 어울리지 않게 이 첫 단추를 꿰는 거였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온 거 보면 특수일부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에 일정한 성과를 냈는데, 황교안 후보자 출신인 이 서울지검 그 공안 일부에서 이 뇌물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뭐 삼성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떡값을 받았다고 거론된 고위직 검사들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로 끝냈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 일자를 두 번씩이나 미뤄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 진행 상황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그 도둑 잡아라고 외친 노회찬 그리고 이상호 두 사람만 기소하고 끝난 사건이 함부로 외치면 안 돼. 도둑이 뭘 훔쳐가면 조용히 협조를 하고 그래야지. 도둑이 뭐 훔쳐간다고 그럼 사람들 자는데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면방해죄로 바로 구속되고 그런다고. 노회찬 대표님. 예. 한 말씀 하셔야죠. 예, 뭐 방금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2005년에 이 엑스파일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하여튼 도청에서 이제 녹음한 이 파일들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은 이제 9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한 1년에 걸쳐서 미림팀이, 예, 미림팀이라는 안기부 미림팀이, 구안기부 이제 내부팀이 이제 도청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그게 모두 이제 그 테이프가 274개가 돼요. 그 중에서 몇 개, 또 특히나 삼성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실 이것이 다 삼성 관계자들의 대화록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온 것을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한 200명 이렇게 도청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그 중에서 삼성 관계된 걸 골라가지고 삼성에다가 팔아먹으려다가 이제 안 팔렸던 겁니다, 이게. 그게 흘러들어온 거. 예, 그걸 이제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다시 드러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뇌물을 실무자들에게 전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또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는 거는 뭐 많지나가 아는 사실이니까 새로 공개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이른바 소위 뜻각 검사라 그래가지고 검찰 전현직 주요 간부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저는 이제 법사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 중에 현직 법무부 차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이름을 공개를 하면서, 귀하도 이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돈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안 받았다 그러신 거예요.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 황교안 씨가요? 아니요. 그냥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 예. 놀래라. 예,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지검 제2차장이었거든요. 검사, 예. 네.
김상희라는 그 법무부 차관인데 이분이 항상 보면은 이제 그 법사위 상임위원회 열리면 장관 옆에 앉아 있는 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저하고 한 1m 앞에 앉아 있기에 당신도 이름이 나오는데 받았냐 하니까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친인척 관계가 있긴 있지만 돈을 안 받았고 한참 얘기를 하더니 그날 이 회의 마친 뒤에 사표를 냈어요. 돈 안 받은 분이 왜 사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당시에 그 우리나라 이 법조계의 다수설 그리고 우리의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독수독과 예, 그거와 무관하게 사실은 소수설을 갖다가 황교안 당시 검사가 고집을 한 거예요. 그 뭔가 하면은 독수독과란 거는 그런 학설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유일한 증거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일 때는 그걸 갖다가 그 유일한 증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그 유죄의 이유로다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건데 다만 불법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해서 수사하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그 다른 증거를 가지고 기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지만은 이걸 수사의 단서로 해서 수사를 해서 뭐 통장 내역이라거나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없으면 안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수사 자체를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이거는 독수독하게 독이 들어가 있는 나무에서 열린 과실이니까 따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썼는데 이 논리는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이제 그 대법원 판례도 나오는 건데 이것을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이 사람을 유죄로 추궁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수집을 했다면 예를 들면 수사관이 몰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수사 자체를 불법적으로 했다면 가서 집에서 몰래 어디 구석에서 곤충 하나 나는 발견했다라고 들고 나오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수사기관이 아닌 그 안기부가 불법으로 녹음한 걸 갖다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압수하게 되어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검찰로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국에는 그런 거대 권력들을 갖다가 또는 자신들의 어떤 그 검사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단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황교안 장관이 그때 취한 입장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것은 그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서 불법으로 취득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걸 공개하는 꼴이 된다. 그럼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이런 이유로 수사를 안 하는 명분을 그렇게 삼았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거는 뭔가 하면 그 법사위에서 그 실황 중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법무부 차관에게 당신 이름 여기 나오는 거 맞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아냐? 당신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나온다는 걸 아냐 했더니 대검에서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 대검에서는 이걸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인 사람에게 당신도 이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거는 알려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작에 수사해야 될 때는 수사를 갖다가 안 하는. 그건 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신 체제 때나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아지트로 쓰던 자취방이 이제 경찰에 포착이 돼가지고 털리잖아. 보안사나 이런데. 그럼 잽싸게 친구들한테 거기 출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주민등록증 변조한 거 거기 서류 담았는데 너 것도 들어갔다. 빨리 치워라. 피해라.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 그 심정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그리고 도발이 왜냐면 공범이니까. 그러면 도발을 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되잖아. 네. 그런데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같이 위장 취업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게 공범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쉽게 이해가 되던데.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공범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나? 그 삼성 그래서 엑스파일 장관에게 선량한 정치자들이 헷갈린다니까.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외에도 이제 그 검사 시절하고 그 법무부 장관 시절 관여했던 사건들 또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좀 네, 주목해야 할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네.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잘 아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참여정부 때죠. 2005년에 강정구 교수, 네.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을 당시에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황교안 씨가.
그때 지휘하면서 수사지휘권 문제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하고 정면 충돌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불구를 지휘를 했는데 이제 이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구속수사를 고집했고 결국에는 그 불구속 수사 지휘 명령이 내려지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었던가요? 검찰총장이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뭐 검찰과 그 정부가 충돌한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 이때도 황교안 씨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국정원 수사 사건하고 이게 굉장히 대비가 돼요. 이번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황교안 씨가 그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를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찰공안부에서는 이거는 구속해야 되고 선거법으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황교안 씨는 이거 선거법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국정원법 위반. 네, 국정원법 위반만 해당되고 그리고 불구속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되고 감찰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그쵸. 당시에는 본인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해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정작 자신이 법무부 장관 돼서는 그것도 떳떳하게 수사지휘를 하면 모르겠는데 수사주의도 아닌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는 방식으로 불구속과 선거법 미적용을 강요했다가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선거법이 적용되고 법정 구속이 되면서 사실은 황교안 씨는 굉장히 망신살이 지금 뻗친 아닌데, 저는 이것도 이중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황교안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세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법률 용어는 공범이라 그러지만 그 이제 정치 용어로는 정권 창출이 동지잖아. 동지들끼리는 봐줘야지. 그리고 강정구 교수가 결국 그 건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네. 뭐 좀 경미한 유죄 판결을 네, 받았죠, 네, 그죠? 뭐 그냥 불구속에서 재판 받아 집행유예인가 뭐 그런 거 받았나요? 네. 그런데 그 집행유예 받았다는 건 구속할 사안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구속하자고 하는 거는 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미 멀리 내다보고. 그때는 이명박도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내다보는 탁월한 선견 지명을 황교안 씨가 갖고 있어요. 난 충분히 이해가 돼. 넘어가야겠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강정구 교수가 노무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안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봐주고 참여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 많이 보장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아니 강정구 교수 거는 사실은 그 저기 뭡니까 그 냉면 먹고 옥류관에서 냉면 먹고 또 그 대동강 맥주 그게 제가 볼 때 뭐 다른 맥주 먹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맥주 괜찮거든. 대동강 맥주 낮에 그 한두 잔 마시고 이래가지고 좀 오버하신 거지. 기분이 좀 돼서 박명록에 좋은 얘기를 그냥 덕담으로 쓴 걸 가지고 국가보안법 하니까 그게 사실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아마 99년, 98년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삼성 엑스파일하고 연관이 있는 사건인데요. 서울지검 북부지청이죠. 당시에는 북부지검이 아니고 그때 형사 5부장인가로 있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당시에 그 연예인들이 연루된 매매춘 조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성 고위직 임원들이 성매수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 사건을 실제로 서울지검 서울 북부지청 형사 5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다 무혐의 나고 이제 유야무야 됐어요. 그때 거론됐던 사람이 뭐 그 김영철 변호사의 그 책에 보면은 뭐 김인주, 최모 뭐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삼성의 최고위직 임원들인데 근데 이 사건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13년도에 다시 회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일보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당시에 이 사건을 이렇게 유야무야시키고 뭉개면서 그 대가로 삼성에서 상품권을 1,500만 원어치를 수거했다 이러고 줬는데 그거를 황교안 씨가 혼자 다 먹었다. 부하들한테 안 나눠주고. 혼자 다 먹었다. 그러면 안 이게 되지, 그거는.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걸로 기사화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최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서는 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입증해야 되는데. 예, 한국일보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취재를 했던 한국일보 기자를 제가 따로 만나봤는데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는 안 나오겠다 자기는 법정에 이거 증언 안 하겠다. 그리고 당시에 거론됐던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도 법정에서 증언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패소 판결이 났는데
알려지기로는 당시에 그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가 황교안 후보자하고 같이 일을 했던 검찰들이라 그럽니다. 아니, 근데 그러겠죠. 뭐를 신문제로 삼은 거예요?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거야? 그 1,500만 허위 원어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1,500만 원어치 상품을 받은 적이 상품권을 없다는 받은 거지.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치. 그걸 부하들하고 나눠 쓰지 않고 혼자 인마이 포켓한 게 두개 다. 허위 사실이라는 거야? 둘 다 허위 사실이라고 내가 볼 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또 그걸 받고 사건을 나눠 무마해 썼으면 준 사건은 거. 안 됐을 겁니다. 사건을 무마해 준 그걸 받고 사건 무마해 준 거는 범죄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무마 대가로 1,500만 원 상품권을 받아갖고 수사팀 검사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먹는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 첫 그거는 번째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야.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사법적으로 범죄인데 이건 워낙들 많이 워낙들 하니까 많이 하는 거야, 이거는. 도덕적 분노가 많이 일으키는데 그렇지. 이 두 번째 아니 먹고 혼자 내는 먹는 거는 혼자- 진짜 나쁜 거야. 이거는 도덕적 분노가 우리 일으키는 거지. 좌파들이 볼 때는 특히 나쁜 거지. 혼자 먹는 거는. 나눠 먹어야지. 분배정이 말 되나? 하도 어이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이걸 진지한 얼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근데 이거를. 재밌는 또 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 김현희 사건. 네네네. 그 수사검사 아니요? 수사검사였습니다. 수사검사였죠. 공안일보에서. 음. 근데 그때는 이제 거의 말석에 있었던 수사검사. 그게 그러네. 88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말석에 가나. 예, 황교안 후보자가 무슨 사건의 떡잎부터 알만한 사람이어서 거기 간 그렇겠죠. 거야. 그렇게 그렇지. 하지만 사건의 키를 쥐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서 배웠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이미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글로 간 거야. 아, 그렇죠. 그건 뭐 그 이후의 경력도 그럼. 이제 대부분 공안통으로 쭉 왔기 역시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뭐 그런가요? 88년이기 때문에. 88년. 아니지 그 대선 전 87년에 그렇지. 사건이 터졌고. 사건한테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구나.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노회찬 대표님이 이게 그분하고 좀 동창이시죠? 친구라며. 친구로. 아, 어디 가서 친구라기- 친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A man is known by his compagnon에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죠? 우리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친구의 안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시냇물이 있는데, 독사가 그걸 먹고 독이 되었고, 소가 먹고 우유가 됐는데, 그건 독사하고 소하고 친구입니까? 같은 시냇물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같이 학교에서 어울려 아니, 다니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뭐, 소위 말하는 철학과 노선이 달라가지고, 근데 뭐- 우리는 이른바 시국파였고, 어. 그 시국 사건 대학생들 데모하고 뭐 유신에 대한 어떤 규탄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 민청학년 사건 때 네, 맞죠. 그 대학생 언니 뭐 그 누나 뭐 그 형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 적십자 완장 차고 우리는 뭐 헌혈하자 이런 캠페인 하는 줄 알고 우리 반 한 학생이 그걸 들고 교실에 들어와서 툭 던져놓은 거야. 그 애들이 저 뭐야 하고 열어보니까 유인물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날 휴교령 내리고 막 그랬을 거야. 위수령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즉각 어떻게 했는가? 교실 문 안에서 닫아. 선생 못 들어오게 안에서 딱 다 잠그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그 운동권 영재라니까 우리. 세미나를 하셨네, 세미나. 읽어가면서 하고, 그래서 학교는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황교안은 뭐 했어요? 학도호국단 연대장. 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좀 극과 극에 있었죠, 위치가. 그때는 임명하던 거지 전부 다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야 학교 교장 선생님도 사람 보는 눈 있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하러 안 뽑던 시기였으니까 학생회장을 직선으로 뽑으면 이상하잖아, 대통령이. 학생회장보다 못한 꼴이 되니까 학생회장도 이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황교안 후보자가 단마지인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성 단마지인이기 때문에 오래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좀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도호국단 연대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학도호국단 연대장이 군대도 못 갈 사람을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지. 되게 이제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 이러면 고등학생 의용군 이런 그렇지. 그맨 앞에 이제 그 칼 휘두르면서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해야 앞으로 되는데. 하는 그 자리죠. 근데 만성 단마진으로 군을 못 갈 사람을 그걸 시켰으니 유신체제가 그래서 무너진 거야. 만성 단마진. 유신체제 붕괴의 비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황교안 후보자가 생활기록부를 안 내다가 안 냈어요? 지금까지 안 내고 거부하다가 어제 집요하게 요구한 어느 의원실에만 들고 갔다는데 그걸 보니까는 뭐 생활기록부상에 별 특이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생활기록부를 특이하게 냈는데 성적을 다 가리고 냈어요.
노 대표님하고 누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내가 같은 반이 아니어서 이종걸 학생은 저하고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나중에 뭐 이과로 갔고 내가 바로 옆에 반이었어요. 옆에 반이어서 뭐 그렇게 아, 경기고등학교 아니요? 네네네. 아, 거기서는 꼴찌를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 그런 거 갖고 또 아니, 근데- 시비 걸지 말자고. 근데 왜 그걸 가리고 냈을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콤플렉스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황교안 씨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콤플렉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학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네. 뭐 살다 보면 이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저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성적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17, 그거- 18살째 외워서 시험 보던 그 시절에 그게 별로 안 좋다고 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오히려 어려서부터 모든 경우에 다 1등만 하고 총리 후보까지 되면 좀 창피하잖아. 그렇지. 나는 옛날에 좀 거칠게 살았어. 그렇지, 한때. 그래도 이렇게 좀 훌륭하게 컸어. 이러면 그렇죠. 더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때 노래 가사도 있잖아.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뭐 이런 가사도 있고. 그렇게 욕하지 마라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그 노래. 유 대표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여기도 청춘 시절에 험악했잖아. 이제 죄목이 뭐야? 아, 그렇죠. 제목이 그렇죠. 아주 감금에 뭐 폭력에 예, 험하겠죠. 괴롭습니다. 제 인생의 그 유일한 컴플렉스가 그거예요. 국보, 집시 이런 걸로 못 가고 폭력으로 갔다는 거. 비사법적인 용어로 잡범이라 그럽니다. 잡범. 예, 잡범. 그러니까 제가 그 잡범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진보 진영의 국보급 또는 집시급의 이 시국사범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이 컴플렉스. 이거 황교안 씨, 내 이해가 돼. 혁명의 시기가 오면 이런 사람이 더 경력이 화려한 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정말 그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충분히. 예. 제 검사 시절 얘기는 여기서 좀 잠깐 접기로 아니, 하고. 결론은 내야 돼.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공안검사야.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 한 가지도 없고, 오롯이 남을 괴롭히는 일만 한 사람이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으로 볼 때는 멸사번공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면서, 그죠? 네. 비행기 폭파범은 그냥 불구속 기소해주고, 말 잘 들으니까. 그리고 뭐 대동강 맥주 한 잔 먹고 좀 오버한 분은 꼭 구속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맞는 거지, 지금 시국에. 예. 그 점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적격인 총리 후보다. 대통령 보시기에. 그러니까 근데 저야 좀 또 다른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동시대에 커서 여기까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왔던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 편에 서 있기보다는 그 탄압하는 그 경찰 방패 뒤편에 서 있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 뭐 아마 학교 다니면서 데모 한 번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안이 많으니 막 그럴 때 국가보안법 강화하자는 쪽에 서왔고 책도 썼죠. 그러면 한국의 뭐 현대사가 다 그러니까 이런 공안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공안검사를 총리로 시켜야 될 때인가? 어찌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다른 영역의 전문가 내지 전문성이 있거나 경륜이 있는 사람보다도 공안 출신이 더 총리가 맞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우리는 그렇죠.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안 전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그거죠. 게, 아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 황교안 후보자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질의로 나선 의원이 대통령이 총리로 황교안 후보자를 임명한 뜻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뜻이다. 제가 오후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평생 공안검사로 살아왔던 분이 그런 일 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민생을 안정시킬 건지 해법을 3가지만 얘기해보라고 제가 오후에 질문해보려고. 3가지는 좀 무리 아닐까요? 한 가지만 2가지 정도. 2가지. 네, 알겠습니다. 2가지만. 민생사범을 갖다가 구속시키겠다. 경제사범을 그리고 경제사범은 용서해주겠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지, 경제사범은 오히려 저기죠. 용서해주는 거죠. 이제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해주겠다. 간장은 간장 종바리에 담겨 있어야 되고 국은 국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간장을 국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밥 먹으라고 상을 차려내려온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추석 각주 종발이는 간장 종지를 얘기하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예. 참 깝깝하다, 진짜.
답답합니다. 예. 근데 정작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청문회에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시절에 뭐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애국가 4절까지 부르면서 애국심을 강조하지만 그렇잖아요. 사실 애국심. 군대나 좀 가고 노래 부르지. 그러게 말입니다. 병역하고 결국은 뭡니까? 납세 의무잖아요. 뭐, 예. 네 가지 의무 중에서 병역 의무, 납세 의무, 교육 근로. 교육과 근로인데 교육 근로는 사실은 권리죠, 예, 이제. 권리이기도 그러니까 두 개의 의무인데 요 두 가지가 이제 고루 문제가 되는 게 요 시절이란 말이죠. 그 두 개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야, 이분이. 맞습니다. 예. 네. 예. 그죠? 지금 특히 박원성 의원께서 지금 거의 뭐 유일한 스나이퍼로 좀 나서가지고 연일 공격 중이신데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이분이 이제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이제 공직을 떠난 게 2011년 후반기입니다. 한 9월쯤에. 그때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바로 가서 2013년 2월 13일 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횟수로는 3년인데 총 한 1년 5개월, 17개월 정도 변호사로 근무를 했어요.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그런 전관 특혜들이 이분의 변호사 시절의 행적에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고검장을 마치자마자 사건 수임을 쭉 하는데 부산지검 사건, 창원지검 사건 다 부산고검의 관할 사건입니다. 그거를 계속 연쇄적으로 사건 수임을 해요. 전부 다 형사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변호사법이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은 관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산지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그 1년 내에 부산고검 사건이라도 부산고검에 근무를 했다면 부산지검 사건이라도 수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뭐 그거 관계없이 자유롭고 이게 좀 강화된 전관예우 관련된 기준인데 이게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관예우라는 게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전관의 직위를 활용해서 또 부당하게 내지는 공정하지 못하게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형의 그런 변론 활동을 다 포괄적으로 전관예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부산고검장을 끝나자마자 부산지검에 있는 검사들 다 자기 후배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대부분 이 사건들에서 이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을 받거나 무혐의를 받거나 불구속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뭐 성공을 시킨 거죠. 이걸로 봐서도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한 전형이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2012년 6월 22일 날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횡령사건을 하나 수임을 해요. 그것도 상고심 사건, 대법원 가는. 근데 이분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 사건의 1, 2심을 맡았다가 1, 2심에서 다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되게 생겼어요. 이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김앤장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김앤장이 이제 대법원 사건을 맡았는데 유일하게 황교안 후보자가 이 사건을 김앤장이 맡은 2달 뒤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교안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우리 여기 노회찬 대표님과도 동기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그 사건의 담당 재판관으로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게 5월 27일입니다. 그걸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선임계도 안 냈어요. 오전에 그걸 질문했더니 그거는 소송이 아니고 자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임계를 내고 자기는 법정에 안 나갔기 때문에 선임계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설사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1, 2심에서 그 황교안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깨진 사건, 그래서 김앤장으로 옮긴 사건에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황교안 후보자를 굳이 이 소송에 부른 이유가 뭐냐? 예, 부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김용덕 대법관과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활용한 전관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고 그런 의도에 황교안 후보자는 충실히 부응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 2013년 6월 달에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됩니다. 1,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던 사건이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전관 특혜 한 유형이고요. 이분이 소득을 1년 5개월 동안 17억 900만 원 정도를 올립니다.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15억 한 9천만 원이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법무부 장관 지명 뒤에 한 1억 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제가 국세청에다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일찍 나오고 이런 거 빼고 2012년 한 해는 풀 연봉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2억이 좀 넘는데 이 12억이 좀 넘는 연봉이면 우리나라 소득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 957위로 나오더라고요.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근로소득자 1,500만 명 중에 0.006%.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2013년 기준으로 그 대한 변호사에 조사한 걸 보면은 연간 변호사 1인당
그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 4억 5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소득 그 비용을 다 빼고 나면은 소득은 그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도 최상위 사실은 소득을 올린 그렇죠. 사람이에요. 근데 황교안 후보자의 어떤 면을 보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보수를 줬을까? 그거는 부산 고검장이라는 검찰 고위직을 누렸던 전관으로서의 황교안 후보자의 활용 가치 때문인 거죠.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본인은 이 변호사로 재직 시절에 그 어떤 오해를 받을 행동도 한 적이 없다. 바로 이 김용덕 그 대법관과의 그런 동기동창 관계를 이용한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사실은 하나만한 답변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안대희 그 전 총리 후보자가 로펌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뭐 15억인가 16억인가 받은 걸로 날라갔죠. 결국에는 청문회 자리도 못 오고 끝났지 않습니까? 안대희 후보자는 굉장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못하게 한 게 잘못된 거야.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 어쨌든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또 사회와 환원이겠다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는 거의 뭐 10억 가까운 돈을 여기저기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황교안 후보자는 안대희 당시 그 총리 후보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관 특혜를 느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뭐 민사든 형사든 다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면은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돼야 마땅한 사람을 갖다가 그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정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이제 그에 따른 혜택을 갖다 받게 되면은 그 피해자는 더 피해를 보는 셈이 사실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심각한 범죄이고 특히 이제 이 뭐 고검장 출신 정도 되면은 되게 형사 사건에 다 동원될 거 아니겠어요? 그 태평양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왜 한 달에 뭐 1억 이상씩 돈을 주겠냐 이거죠. 아니, 그만 그냥- 그 이상의 역할을 하니까. 그냥 뭐 인품이 좋아서 줬을 수도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라고 황교안 씨는 말하고 싶겠지. 아, 그리고 김현장에서도 김현장은 태평양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기라성 같은 자문해줄 사람들도 내부에 많은데 그리고 고문이란 이름으로 변호사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는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도 한 달에 뭐 수억씩 이렇게 줘가면서 거느리고 있는데 그 다른 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문 받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이제 특가법상 횡령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1, 2심에서 태평양이 지고 상고심에 김현장이 그 사건을 수임했는데 3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대법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특가법상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에 뭔가 김현장이 실력이 없거나 내지는 법리상의 조력이 필요해서 황교안 후보자를 무슨 자문이든 아니면 소송을 맡긴 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황교안 후보자보다 더 급이 높은 전관인 대법관 출신이 있는데 그건 바로 김용덕 그 당시 대법관 주심 대법관과 황교안 후보자의 사적 인연을 활용한 그런 전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선임을 한 거고 황교안 후보자는 그걸 응한 거고 아마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경기고등학교 같은 명문 고등학교 옛날에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군대는 면제받고 뭐 검사로 평생 살면서 뭐 이제 생각이 좀 개성 있는 사람들 잡아넣고 이런 거 평생 하던 사람이 차관급 그 검사장이죠. 차관급 지내고 나와서 이렇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걸로 뭐 억대 수임료, 자문료 이런 걸 받아가면서 사는 게 일반적인 건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이라 봐요. 우리 경기고 출신은 그런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듣보잡 아니, 평정한 내가 출신들은 저기 잘 모르는데. 소하고 뱀이 어떻게 친구냐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래도 그 소 옆에 뱀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뱀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뱀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린 보지도 못했어. 하여튼 뭐 근데 나는 사실은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됐는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하면 그게 지금 선생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죠. 나는 뭐 지금 있는 자리를 후회하지 않으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배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제 네.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119건 가운데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거, 그 중에서 19건에 대해서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이거 뭐 수임 내역이 아니라 자문 내역이기 때문에 국회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현장 방문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들은 것 같거든요. 너무 참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어이없는 그 19금, 이야기인데요. 네. 19금 얘기. 그 변호사법이 그 황교안 후보자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후에 한 차례 개정이 됩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하도 자료를 안 내가지고 이른바 황교안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을 지낸 그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과 관련된 기록들을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법조윤리위원회는 국회가 공직 인사 자료로 그걸 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윤리위에서는 119건을 황교안 후보자와 법무부인 태평양이 그쪽에 낸 거죠. 자기의 수임 기록이니까. 근데 그 중에 19건은 송무가 아니고 소송 사건이 아니고 자문 사건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근데 변호사법 어디에도 소송과 자문을 분리해 놓은 그런 법 조항이 없어요. 수임 기록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도 수임이고 소송도 수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안 주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법조윤리위원회가 하는 얘기가 그 8가지 항목에 대해서 후보자는 뭐 8가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항목에 대해서 후보자는 세부적인 기록을 내는데 그중에 국회가 요구하면은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8가지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게 수임 날짜, 그다음에 관할 법원, 그리고 그 사건 처리 결과, 사건명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자문은 관할 법원이라는 게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거 낼 의무가 없다. 말하자면 이런 논리예요. 지금 법조윤리위원회가 그 자료를 거부하는 게. 근데 법조윤리위원회의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 제공의 당사자는 황교안 후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법조윤리위원회가 그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황교안 후보 당사자는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돼 있다면 이른바 그 19금이라고 하는 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 양해를 얻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직접 내면 제출하면 되는데 되잖아요. 그걸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거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인 거죠. 국회 의결이라는 거는 법조윤리위원회 가서 열람하겠다. 그 자료를 카피해가지고 우리가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람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가지고서 국회가 의결한 그런 의결마저 법조윤리위원회가 거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죠, 법조윤리위원회에서? 그 19건의 19금에 어떤 19금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외부로 공개됐을 때 매우 곤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것도 황교안 있지만 후보자가 곤란한 거겠죠. 아니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황교안 후보자? 황교안만 곤란한 게 아니에요. 예, 아마 왜냐하면 법조가족 법조가 전체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가족 전체가 이렇게 먹고 살거든. 네. 아니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정관이후 오케이. 예.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법조윤리위원회, 윤리협의회하고 황교안과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 여부.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뭐야. 그런 유착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법조인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난감한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회와 그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돼 있고 예산도 3군데에서 나옵니다.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변호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로서 그 위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황교안 후보자가 임명한 위원이 3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법조인들이잖아. 그리고 경력 25년 이상의 법조인들이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장은 이호훈 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죠. 사실 뭐 사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사적으로 없어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읽던 못된 책에 보면 그 러시아 속담 하나 있는 거 기억나는데 함께 쓰는 우물에 침 뱉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물을 자기도 마셔야 되니까. 이게 지금 그 정관예우와 관련되어 있는 이거는 일종의 제도화된 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를 특혜를 주면 그 반대쪽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공익의 피해를 이제 대가로 해서 하든가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측면이 많거든. 이게 일종의 정관예우라든가 서로서로 봐주는 이런 문화는 법조인들끼리 이 공동의 우물, 마을 우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법조윤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공직 후보라고 그래갖고 덜렁 이걸 다 줘버려갖고 그 내막이 다 드러나게 되면 같이 쓰는 우물에 뭐 잘못하면 쓰레기 떨어지는 거 비슷하니까 안 해주는 거지. 지금 뭐 내가 말씀하신 너무 오늘 대로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개되면 황교안 후보자가 곤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있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작용하는 비호 세력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법조계 출신이 총리가 될 때 자신들이 이렇게 그렇죠. 비빌 언덕이 충분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황교안법을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위원회가 농락하고 있다. 그렇죠.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슬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근데 않습니다. 어떻게 뭐 입법부에서 이게 결국은 뭐
나름대로 입법부에서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안 제도- 하는 거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변호사법을 저는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훨씬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되고, 그리고 전관예우를 아주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방지하려면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검찰총장이라든지 일정 그 고위 그 검찰 법원직 이상의 사람들은 변호사 한 보통이- 2년 정도 개혁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2년 정도 지나면 약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나오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일본은 대법관 출신은 법원 규정이 없는데 관례상 대법관 출신은 변호사 안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안 관례들이 했으면 조금씩 좋겠어요. 만들어지고 있죠. 안 하고 그 지금. 대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정 업무 이런 걸 좀 맡겨가지고 그걸로 먹고는 살게 하는 그런 정도.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게 이 법원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고위직까지 맡은 사람들이 그 자기 경력을 이용해가지고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진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런 양아치도 없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양아치게나 우리나라의 갑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법조윤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갑의 연합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로 보면 어디 가나 갑질하는 쪽에 쓰는 사람들끼리 많은 연합체들을 만들어 두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거죠. 뭐 그렇게 봐야지. 예. 그러고 이제 새누리당은 이걸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걸 총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와, 우리가 아까 쭉 봤잖아. 공범은 철저히 보호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총리를 만들어 놓으면 새누리당하고는 한편이 되니까 우리는 확실히 지켜주고 야당은 아주 박살 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짓밟으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거 안 고치는 거지. 그렇게 봐요. 뭐 그 밖에도 뭐 또 많죠. 뭐 세금 체납해가지고 뭐 압류 당하고 입 아프다 일일이. 그 다음에 뭐 세금 탈루의 의혹도 있고요. 다운 계약서 제약 뭐 등등등등. 이런 게 다 세금 탈루 의혹도 있죠. 지금 법조윤리위원회에서 자료 안 내는 이거 그렇습니다. 전화 변론 해가지고 수임계도 안 내고 네. 계약서도 안 쓰고 해서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주고 대가로 돈 받으면 네. 그거 뭐 세무신고 했겠어요? 예.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걸려야 되는 검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고 이게 좀 나올까요? 일단은 뭐 청문회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신문이 있고 모레 이제 정의신문이 있고. 증인신문이 있는데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최대한 제기된 의혹들이 그 소명이 되고 혹은 뭐 그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후보자의 태도는 근데 철저하게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상대예요. 뭔가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을 소명하거나 앞뒤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법과 원칙,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불법 행위는 없었다. 그 이걸 녹음테이프처럼. 그러니까 이걸 자기 반복하니까 무슨 벽을 놓고 얘기하는 거 자기 같은 스스로 자동기기가 네, 되는 그런 거죠. 느낌이 듭니다. 그건 이제 우리 대통령의 코드잖아, 그게. 딱 맞네. 전두환 정권 때 정의구현 사회 써놓고 이제 계속 그 반복하는 셈이죠. 지금 새누리당 그 이번 청문위원들 보면 사실 새누리당 뭐 국회의원들도 다 뭐 비슷합니다만은 청문위원들 보면은 똑같은 케이스인 사람들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많죠. 지금 뭐 청문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정관을 누렸을 네. 또는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정관을 좀 누렸던 대형 로펌에서 그리고 그 검찰을 그 수십 년 동안 검찰 그중에서 공안과 기획통으로 커왔던 사람들이 지금 위원과 위원장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한심하네요. 예. 좀 갑갑한데요. 이게 시대의 풍경이에요. 예, 좀 이제까지 황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이제까지 배출한 낙마 총리들 이 사람들의 사유들을 다 합친 것, 그 이상을 좀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또 메르스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분위기가. 네, 그 노유진이 이 방송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됩니다. 네. 이 청문회 당일 들어서 할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황교안 검증 특집을 한 3차례 정도 하셨어야 아니,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황교안 씨를 총리시켜도 나라가 크게 망할 일도 없고 크게 더 흥할 일도 없어요. 지금까지 총리 없이 2달 가까이 지냈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 뭐하러 총리를 굳이 시키려고 시끄럽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총리 임명 안 하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좀 덜 필요하고 그렇지. 최소한 봉급이라도 절약되지. 네. 예. 그래서 그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그 청문회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의 진위를,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야당은 다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의 태도는 황교안 후보자가 무슨 현행범으로 체포될 그런 범죄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 무조건 밀고 간다. 그렇죠. 이런 지금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혹이 드러나고 황교안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이틀 동안이라도 물론 메르스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 현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황교안 후보자가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을 감추려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소한 그 안대희 문창극 두 분이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은 그 두 분은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낙마한 게 고액 수입료하고 종교 편향, 역사 인식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다 걸렸잖아요. 황교안 지금. 후보자는 다 있어요. 종교 물론 편향 합방법보다 있죠. 좀 세지. 역사 인식 있죠. 네. 그 5.16은 혁명이고. 그럼 4.19는 황교안 뭐 씨가 총리되면 그럼 앞으로 공무원 시험 같은 건 좀 평일날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바꿀지도 모르죠. 성스러운 그 주일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제 만성 단마진이 좀 아까 제가 이제 노 대표님한테 고등학교 때 그래 연대장 어떻게 했냐 그러는데 그게 좀 잘못 말했네요. 보니까 오전에 청문회에서 그 얘기 나왔는데 대학 들어간 이후 발병했대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도국단 연대장 때는 괜찮았대요. 대학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뭐 그리고 17년? 17년 동안 치료받았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병을 앓았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저 예비군까지 다 끝나는 시간. 예, 그 필요한 기간만 딱. 병이 참 기발하네. 정말. 맞춤형 발병이라고. 기간 맞춤형 발병. 근데 이제 좀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참 억울하겠죠. 황교안 씨가. 근데 태어나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군대 못 시장으로 갔다는 얘기 이기는 처음 듣.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오전 청문회에서 했던 말 중에 이제 만성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좀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지도 모르지. 군대를 못 갔으니까. 그리고 병역 의무를 제대로 못한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혀 안 한 거지 제대로 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해명을 했냐 하면 그 자기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뭐 집이 부자도 아니고 백도 없고 그래서 뭐 뭘 손을 써서 병력에 빠질 만한 병력을 면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환경이 아니었다. 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그때 그렇게 빠진 사람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내각이나 뭐 이런 데도 많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고요. 그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실인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뭐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런 집안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경고도 할 것 같고 거기서는 막 이렇게 성적표에 이렇게 석차 가려서 낼 만큼 좀 콤플렉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대학을 나왔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사법시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출세해서 지금 총리 후보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태도를 보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온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이해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제가 그러면 여기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돼. 열심히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고, 하나를 바치면 10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손을 써서 병력은 빠지고, 뭐 아들도 군대를 가긴 갔는데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있게, 그렇게 좀 손 좀 썼고, 그리고 정관예우 좀 받아서 1년 동안에 돈을 뭐 20억 가량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 내 한 몸,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돼. 요 생각 하나로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안검사로서 사람을 막 잡아넣고 한 것도 그 사람들 미워서라기보다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총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국가가 왜 있어요? 국가라는 거는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서 잘 사는 사람한테는 국가가 뭐 안 해줘도 돼요. 전염병 관리 정도만 제대로 해주면 돼. 이 전염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좌파 우파를 안 가리니까. 그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그거 관리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국가가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서 야무지게 이렇게 제도가 잘못됐어. 또는 운이 없었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또 부모님이 좀 불운하게 만났어. 이런 사정들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막 못 헤쳐나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뭘 해주는 게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한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사람한테 국가 운영을 맡긴다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저는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안 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총리가 된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하면서 부패 척결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안. 네. 근데 사실은 총리직이 부패 척결하는 직인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패한 사람인데. 부패 척결은 그 법원 검찰이 즉 사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정권의 의지에 휘둘리지 않고 그야말로 법대로 집행을 하면 부패 척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보로 부패 척결 하라는 것은 때로는 검찰 수사에도 개입하고 때로는 법원 판결에도 개입하고 그렇게 정권의 의지와 입맛에 맞게 총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중을 저는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그냥 시킨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리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뭐 그 역풍을 맞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건데 뭐 이른바 민주당 쪽의 친노 쪽 견제하고 그다음에 친이 쪽 또 한번 같이 때리려다가 이번에 역풍 맞은 거 아닙니까? 이완구. 네, 이완구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이분을 갖다 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우리 때 그 가정을 했었잖아요. 야, 왜 황교안을 시켰느냐. 야, 수첩이 이제 완전 바닥이 났다. 정말 시킬 사람이 친박이 없어서 젖박을 내리고 왔다는 게 노 대표님. 본의 아니게 시킨 거다라는 그 시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거 지금 불발이 됐지만 또다시 하려고 딱 시킨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최우선 선택 대상자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종합적으로 보면은 워낙에 그 관문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고 수첩에도 없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지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해온 게 평생 공안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경제 전문가라거나 경륜이 어떻다거나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부패 척결. 그래, 나도 그렇게 어찌 해석해. 보면은 뭐 부패와 굉장히 친화성이 높은 그렇지. 높아 보이는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둘러대는 식으로 이제 부패 척결 담당자라 했는데 실제로 하게 될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을 갖다가 그냥 이제 국무총리 어차피 그 비어 있는 자리인데 그게 좀 젊은 사람 앉혀서 제2의 김기춘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차피 법무부 검찰을 꽉 쥐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부패 척결이 아니라 정치적 장애물 척결 총리로서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이렇다 할 정권의 업적도 없고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없죠. 뭐. 그럼 결국에는 권력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정적들에 대해서 내지는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사정이죠. 상대방들에 대해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검찰권을 마구 휘둘러서 숨도 못 쉬게 만들겠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황교안 후보자가 이 국가보안법의 또 공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에 완전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재갈을 물리는 걸 넘어서서 아예 포승으로 묶어가겠다. 저는 황교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거밖에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리가 없으니까 메르스 괴담자 한 명밖에 구성 못 시켰잖아요. 이게 총리 빨리 임명했으면은 한 1,000명 구성시켰을 거야. 아니 메르스 괴담은 정부가 만든 정부가 거 아니야, 만들어 지금까지. 뭐 전염성이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짓말들을 일부러 했는지 뭐 실수로 했는지 몰라도 다 정부에서 만든 말이 거짓말이고 그 괴담이라고 떠돌아다닌 그 병원 명단 있잖아요. 나도 확인해봤는데 70%가 일치하더라고요. 그게 어제 발표한 정부 거하고 한 3분의 2 이상 일치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돌아다니는 소문에 3분의 2 이상이 진실이다, 팩트다. 그러면 그거를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사실 저도 이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문자를 받았는데 딱 확인해봤죠. 발표된 다음 딱 했더니 10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7개가 들어가 그 있더라고요. 괴담으로 돌아다니는 명단 가지고 이렇게 진위 확인하는 작업했으면 그 이름 그렇게 여러 개 틀리게 안 나온다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나온다니까. 여의도 구가 또 생겼대요. 박원석 의원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좀 그런데 누가 총리되나 별 상관이 있냐 우선 그런 생각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총리도 실권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는 어차피 의전 총리, 대독 총리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박근혜 대독 이렇게 읽는 거. 총리가 가서 대통령 대신에 가서 치사, 기념사 이런 대신 거. 사과하고. 네, 그러면 이제 대신 사과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대독 총리, 의전 총리예요. 권한을 달라고 하는 즉시 대통령하고 이게 어그러지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도 그냥 잠시 동안 나대기만 했지 뭐 권한 행사한 건 없어요. 이제 그 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갈을 물린다고 한번 물려보지. 이런 거 있어요. 저는 한번 물려봐 그럼. 사실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 뭐가 겁났어요? 밤중에 몰래 데려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멍둥이로 때리거나 물속에 집어넣거나 이런 게 무서웠잖아요. 아니 사실 징역 살고 이런 거는 네. 별로 안 무서웠어요. 네. 오히려 교도소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 나는. 그때 80년 5월달에 안양교도소로 딱 넘어가니까 합수부에 있다가 아무도 안 때리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메르스 같은 거 막 확산시키잖아요. 오히려 훨씬 무섭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 별로 안 나는데. 우리 이제 검찰권 네. 특히 이제 이 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권이 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뭐 권력의 신여라고 할 만큼 그래왔던 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은 또 자기 조직 보호와 또 이 검찰 특유의 그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또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황교안 씨는 평생 검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가뜩이나 우리 검찰권이 왜곡되게 행사돼서 특히 이게 이제 그 정권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나 정치를 왜곡시키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해왔는데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총리가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에 다른 통치 능력은 다 상실하고 그야말로 검찰권이라는 거 하나만 부여잡고 통치를 하려고 했을 때 빚어질 결과 그게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빚어낼 결과는 정권 교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 황교안 씨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 총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총리할 자격도 없고 총리로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난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총리 되는 거는 어차피 누가 총리 되나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별 차이도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황당무계한 사람이 총리 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른바 혁명적 패배론. 아니 지금 청문회 안 끝났잖아요. 청문회 중이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은 공격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만 청문회에서 잘 네. 드러내면 된다고 봐요. 네. 그냥 새누리당이 다 찬성표 쪽에서 통과시키는 건 예정된 건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갖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개탄하거나 하지 말자고요. 왜 이제 의원들 야당 의원들은 청문위원들은 국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항복받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사과받으려고도 하지도 말고요. 그냥 국민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사실관계 네. 그리고 그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것만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총리로 가서 어떤 깽판을 칠지는 그때 가서 보면 아는 거니까 저는 사실 좀 깽판 치도록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두는 게 좋다는 것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총리된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다 드러내자. 총리 가는 길에. 저는 그런 입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메르스가 두렵지 뭐 황교안이. 그래서 나는 메르스는 좀 겁이 나는데 황교안 씨는 겁이 안 나. 두렵다기보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있어요. 거죠. 부패 척결 사실 이 정권의 업적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패 척결한 데라 정말 척결했잖아요. 이완구 씨가 나와서 총리가 스스로를 셀프 척결하는 건 처음 척결하는 봤어, 이런 빛나는 업적을 거뒀는데 결국은 뭐 사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정의 칼이라는 게 어디로 불똥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1년은 뭐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가지고 보냈고 두 번째는 세월호 그다음에 마지막에 메르스. 습상시 이번에는 이제 성완종, 이완구, 메르스.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다 보내고 결국 이제 뭐 통치할 수 있는 기가 1년 남았는데 뭐 할 수 있는 길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예, 이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뭐 사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견해를 좀 나눴고 나는 안 무서워. 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급 현안 첨검 첫 번째 순서로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사법적으로 범죄인데 이건 워낙들 많이 하니까 워낙들 많이 하는 거야, 이거는. 도덕적 분노가 많이 일으키는데 그렇지. 이 두 번째 아니 먹고 혼자 먹는 거는 진짜 나쁜 거야. 이거는 도덕적 분노가 우리 일으키는 좌파들이 볼 때는 특히 나쁜 거지. 혼자 먹는 거는. 나눠 먹어야지. 거지. 분배정이 말 되나? 하도 어이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이걸 진지한 얼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근데 이거를. 재밌는 또 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 김현희 사건. 네네네. 그 수사검사 아니요? 수사검사였습니다. 수사검사였죠. 공안일보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거의 말석에 있었던 수사검사. 그게 88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말석에 가나. 예, 황교안 후보자가 무슨 사건의 떡잎부터 알만한 사람이어서 거기 간 거야. 그렇겠죠. 그렇게 그렇지. 하지만 사건의 키를 주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서 배웠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이미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글로 간 거야. 아, 그렇죠. 그건 뭐 그 이후의 경력도 그럼. 이제 대부분 공안통으로 쭉 왔기 역시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노태우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는 뭐 그런가요? 88년이기 때문에. 88년. 아니지 그 대선 전 87년에 사건이 터졌고. 사건한테 자, 그리고 또 그렇구나.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노회찬 대표님이 이게 그분하고 좀 동창이시죠? 친구라며. 친구로. 아, 어디 가서 친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A man is known by his compagnon에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죠? 우리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친구를 안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시냇물이 있는데, 독사가 그걸 먹고 독이 되었고, 소가 먹고 우유가 됐는데, 그건 독사하고 소하고 친구입니까? 같은 시냇물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같이 학교에서 어울려 아니, 다니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뭐, 소위 말하는 철학과 노선이 달라가지고, 근데 뭐- 우리는 이른바 시국파였고, 그 시국 사건 대학생들 데모하고 뭐 유신에 대한 어떤 규탄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 민청학년 사건 때 네, 맞죠. 그 대학생 언니 뭐 그 누나 뭐 그 형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 적십자 완장 차고 우리는 뭐 헌혈하자 이런 캠페인 하는 줄 알고 우리 반 한 학생이 그걸 들고 교실에 들어와서 툭 던져놓은 거야. 그 애들이 저 뭐야 하고 열어보니까 유인물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날 휴교령 내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위수령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즉각 어떻게 했는가. 교실 문 안에서 닫아. 선생 못 들어오게 안에서 딱 다 잠그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그 운동권 영재라니까 우리. 세미나를 하셨네, 세미나. 읽어가면서 하고 그래서 학교는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황교안은 뭐 했어요? 학도호국단 연대장.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극과 극에 있었죠, 위치가. 그때는 임명하던 거지 전부 다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야 학교 교장 선생님도 사람 보는 눈 있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하러 안 뽑던 시기였으니까 학생회장을 직선으로 뽑으면 이상하잖아, 대통령이. 학생회장보다 못한 꼴이 되니까 학생회장도 이제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황교안 후보자가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성 단마진이기 때문에 오래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좀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도호국단 연대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학도국단 연대장이 군대도 못 갈 사람을 학도국단 연대장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지. 되게 이제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 이러면 고등학생 의용군 이런 그렇지. 그 맨 앞에 이제 그 칼 휘두르면서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해야 앞으로 되는데. 하는 그 자리죠. 근데 만성 단마진으로 군을 못 갈 사람을 그걸 시켰으니 유신체제가 그래서 무너진 거야. 만성 단마진. 유신체제 붕괴의 비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황교안 후보자가 생활기록부를 안 내다가 안 냈어요? 지금까지 안 내고 거부하다가 어제 집요하게 요구한 어느 의원실에만 들고 갔다는데 그걸 보니까는 뭐 생활기록부상에 별 특이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생활기록부를 특이하게 냈는데 성적을 다 가리고 냈어요. 노 대표님하고 누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까, 당시? 그래서 내가 같은 반이 아니어서 이종걸 학생은 저하고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나중에 이과로 갔고 내가 바로 옆에 반이었어요. 옆에 반이어서 뭐 그렇게 경기고등학교 아니요? 네네네. 거기서는 꼴찌를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 그런 겁니까? 그럼 우리 그런 거 갖고 좀 아니, 근데- 시비 걸지 말자고. 근데 왜 그걸 가리고 냈을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콤플렉스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황교안 씨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콤플렉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학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네. 막 살다 보면 이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저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성적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17, 왜 18살째 그 외워서 시험 보던 그 시절에 그게 별로 안 좋다고 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오히려 어려서부터 모든 경우에 다 1등만 하고 총리 후보까지 되면 좀 창피하잖아. 그렇지. 나는 옛날에 좀 거칠게 살았어. 그렇지, 한때. 그래도 이렇게 좀 훌륭하게 컸어. 이러면 그렇죠. 더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때 노래 가사도 있잖아.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뭐 이런 가사도 있고. 그렇게 욕하지 마라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다. 거리의 자식이라 욕하지 마라. 그 노래. 유 대표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여기도 청춘 시절에 험악했잖아. 이제 죄목이 뭐야? 아, 그렇죠. 제목이 그렇죠. 아주 감금에 뭐 폭력에 예, 험하게 괴롭습니다. 제 인생의 그 유일한 컴플렉스가 그거예요. 국보, 집시 이런 걸로 못 가고 폭력으로 갔다는 거. 비사법적인 용어로 잡범이라 그럽니다. 잡범. 예, 잡범. 그게 제가 그 잡범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진보 진영의 국보급 또는 집시급의 이 시국 사범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이 컴플렉스. 이거 황교안 씨, 내 이해가 돼. 혁명의 시기가 오면 이런 사람이 더 경력이 화려한 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정말 그날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 충분히. 예. 제 검사 시절 얘기는 여기서 좀 잠깐 접기로 아니, 하고. 결론은 내야 돼.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공안검사야.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 한 가지도 없고, 오롯이 남을 괴롭히는 일만 한 사람이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으로 볼 때는 멸사번공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면서, 그죠? 네. 비행기 폭파범은 그냥 불구속 기소해주고, 말 잘 들으니까. 그리고 뭐 대동강 맥주 한 잔 먹고 좀 오버한 분은 꼭 구속수사하자고 주장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맞는 거지, 지금 시국에. 예. 그 점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적격인 총리 후보다. 대통령 보시기에. 그러니까 근데 저야 좀 또 다른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동시대에 커서 여기까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왔던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 편에 서 있기보다는 그 탄압하는 그 경찰 방패 뒤편에 서 있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 아마 학교 다니면서 데모 한 번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안이 많으니 막 그럴 때 국가보안법 강화하자는 쪽에 서왔고 책도 썼죠. 그러면 한국의 뭐 현대사가 다 그러니까 이런 공안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공안검사를 총리로 시켜야 될 때인가? 어찌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다른 영역의 전문가 내지 전문성이 있거나 경륜이 있는 사람보다도 공안 출신이 더 총리가 맞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우리는 그렇죠.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안 전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그거죠. 게, 아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 황교안 후보자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질의로 나선 의원이 대통령이 총리로 황교안 후보자를 임명한 뜻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굉장히 사실은 재미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뜻이다. 제가 오후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평생 공안검사로 살아왔던 분이 그런 일 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민생을 안정시킬 건지 해법을 3가지만 얘기해보라고 제가 오후에 질문해보라고. 3가지는 좀 무리 아닐까요? 한 가지만 2가지 정도. 2가지. 네, 알겠습니다. 2가지만. 민생사범을 갖다가 구속시키겠다. 경제사범을 그리고 경제사범은 용서해주겠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이제 경제사범은 오히려 저기죠. 용서해 주는 거죠. 이제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겠다. 간장은 간장 종바리에 담겨 있어야 되고 국은 국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간장을 국그릇에 딱 담아가지고 밥 먹으라고 상을 차려내려온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잘못된 추석 각주 종발이는 예, 간장 정지를 얘기하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예. 참 깝깝하다, 진짜. 답답합니다. 예. 근데 정작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청문회에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시절에 뭐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애국가 4절까지 부르면서 애국심을 강조하지만
그렇잖아요. 사실 애국심. 군대나 좀 가고 노래 부르지. 그러게 말입니다. 병역하고 결국은 뭡니까? 저 납세 의무잖아요. 뭐 예. 네 가지 의무 중에서 병역 의무, 납세 의무, 교육 근로. 교육과 근로인데 교육 근로는 사실은 권리죠, 예, 이제. 예, 권리이기도 두 개의 의무인데 요 두 가지가 이제 고루 문제가 되는 게 요 시절이란 말이죠. 그 두 개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야, 이분이. 맞습니다. 예. 네. 예. 그죠? 지금 특히 박원석 의원께서 지금 거의 뭐 유일한 스나이퍼로 좀 나서가지고 연일 공격 중이신데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이분이 이제 부산고검장을 마치고 이제 공직을 떠난 게 2011년 후반기입니다. 한 9월쯤에. 그때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바로 가서 2013년 2월 13일 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횟수로는 3년인데 총 한 1년 5개월, 17개월 정도 변호사로 근무를 했어요.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전관 예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그런 전관 특혜들이 이분의 변호사 시절의 행적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법무부 장관 시기를 포함해서 검사 황교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금 검증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시기죠. 변호사 황교안을 두 번째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총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되어야 하는지 또 총리가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토크 1 첫 번째 주제죠. 검사 황교안.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검사 시절에 다뤘던 사건들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2005년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수행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 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 사건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사법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사건의 산 증인으로 노회찬 대표님이 이번 청문회 출석하시죠? 예. 우리 박원석 의원의 출두 명령에 따라서. 예, 오늘인가요? 언제인가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까? 예, 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날이죠.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뭘 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사실상 수사 지휘를 예.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정원의 도청욱,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제 삼성에서 고위직 검사들한테 떡값을 줬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당시 특수일부와 공안일부가 수사에 투입이 됐는데, 국정원 사건을 공안일부가 맡는 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뇌물 사건을 특수일부가 맡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안일부에서 이 뇌물 사건을 맡고 특수일부에서 국정원 사건을 맡았어요. 그거부터가 사실은 좀 잘 어울리지 않게 이 첫 단추를 꿰는 거였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온 거 보면 특수일부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에 일정한 성과를 냈는데 황교안 후보자 출신인 이 서울지검 그 공안 일부에서 이 뇌물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뭐 삼성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떡값을 받았다고 거론된 고위직 검사들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로 끝냈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 일자를 두 번씩이나 미뤄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 진행 상황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그 도둑 잡아라고 외친 노회찬 그리고 이상호 두 사람만 기소하고 끝난 사건이 함부로 외치면 안 돼. 도둑이 뭘 훔쳐가면 조용히 협조를 하고 그래야지. 도둑이 뭐 훔쳐간다고 그럼 사람들 자는데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면방해죄로 바로 구속되고 그런다고. 노회찬 대표님. 예. 한 말씀 하셔야죠. 예, 뭐 방금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2005년에 이 엑스파일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하여튼 도청에서 이제 녹음한 이 파일들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은 이제 9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한 1년에 걸쳐서 미림팀이 미림팀이라는 미림팀이. 구안기부 이제 내부 팀이 이제 그 도청을 한 겁니다. 한 건데 그게 모두 이제 그 테이프가 274개가 돼요. 그 중에서 몇 개, 또 특히나 삼성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실 이것이 다 삼성 관계자들의 대화록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온 것을 다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한 200명 이렇게 그 도청하고 막 이렇게 한 건데 그 중에서 삼성 관계된 걸 골라가지고 삼성에다가 팔아먹으려다가 이제 안 팔렸던
겁니다, 이게. 그게 흘러들어온 거. 예, 그걸 이제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다시 드러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뇌물을 그 실무자들에게 전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또 대통령 후보가 누구라는 거는 뭐 많지나가 아는 사실이니까 새로 공개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이른바 소위 뜻각 검사라 그래가지고 검찰 그 전현직 주요 간부들이 그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저는 이제 법사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 중에 현직 법무부 차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이름을 공개를 하면서 귀하도 이 이름이 여기에 있는데 돈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안 받았다 그러신 거예요.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 황교안 씨가요? 아니요. 그때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 예. 놀래라. 예,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지검 제2차장이었거든요. 예. 네. 그 김상희라는 그 법무부 차관인데 이분이 항상 보면은 이제 그 법사위 상임위원회 열리면 장관 옆에 앉아 있는 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저하고 한 1m 앞에 앉아 있기에 당신도 이름이 나오는데 받았냐 하니까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친인척 관계가 있긴 있지만 돈을 안 받았고 한참 얘기를 하더니 그날 회의 마친 뒤에 사표를 냈어요. 돈 안 받은 분이 왜 사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당시에 그 우리나라 이 법조계의 다수설 그리고 우리의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독수독과 예, 그거와 무관하게 사실은 소수설을 갖다가 황교안 당시 검사가 고집을 한 거예요. 그 뭔가 하면은 독수독과란 거는 그런 학설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유일한 증거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일 때는 그걸 갖다가 그 유일한 증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그 유죄의 이유로다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건데 다만 불법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해서 수사하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그 다른 증거를 가지고 기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지만은 이걸 수사의 단서로 해서 수사를 해서 뭐 통장 내역이라거나 뭐 이런 데서 뭐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없으면 안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수사 자체를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이거는 독수독하게 독이 들어가 있는 나무에서 열린 과실이니까 따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썼는데 이 논리는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이제 그 대법원 판례도 나오는 건데 이것을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이 사람을 유죄로 추궁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수집을 했다면 예를 들면 수사관이 몰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수사 자체를 불법적으로 했다면 가서 집에서 몰래 어디 구석에서 곤충 하나 나는 발견했다라고 들고 나오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수사기관이 아닌 그 안기부가 불법으로 녹음한 걸 갖다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압수하게 되어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보면은 검찰로서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국에는 그런 거대 권력들을 갖다가 또는 자신들의 어떤 그 검사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단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황교안 장관이 그때 취한 입장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것은 그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서 불법으로 취득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걸 공개하는 꼴이 된다. 그럼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이런 이유로 수사를 안 하는 명분을 그렇게 삼았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거는 뭔가 하면 그 법사위에서 그 실황 중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법무부 차관에게 당신 이름 여기 나오는 거 맞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아냐? 당신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나온다는 걸 아냐 했더니 대검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검에서는 이걸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인 사람에게 당신도 이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거는 알려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작에 수사해야 될 때는 수사를 갖다가 안 하는. 그건 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신 체제 때나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아지트로 쓰던 자취방이
이제 경찰에 포착이 돼가지고 털리잖아. 보안사나 이런데. 그럼 잽싸게 친구들한테 거기 출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주민등록증 변조한 거 거기 서류 다 모았는데 너 것도 들어갔다. 빨리 치워라. 피해라.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 그 심정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그리고 도발이 왜냐면 치고. 공범이니까. 그러면 도발을 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되잖아. 예. 그런데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같이 이 위장 취업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게 공범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쉽게 이해가 되던데.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공범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죠.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나? 그 삼성 그래서 X8 장관에게 선량한 정치자들이 헷갈린다니까. 그 삼성 X8 사건 외에도 이제 그 검사 시절하고 그 법무부 장관 시절 관여했던 사건들 또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좀 네, 주목해야 할 그렇습니다. 것들이 좀 네.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잘 아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참여정부 때죠. 2005년에 강정구 교수, 네.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을 당시에도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황교안 씨가. 그때 지휘하면서 수사지휘권 문제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하고 정면 충돌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불구를 지휘를 했는데 이제 이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구속수사를 고집했고 결국에는 그 불구속 수사 지휘 명령이 내려지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었던가요? 검찰총장이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뭐 검찰과 그 정부가 충돌한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 이때도 황교안 씨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국정원 수사 사건하고 이게 굉장히 대비가 돼요. 이번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황교안 씨가 그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지휘를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찰공안부에서는 이거는 구속해야 되고 선거법으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황교안 씨는 이거 선거법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만 해당되고 그리고 불구속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되고 감찰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었던 사건인데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본인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해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정작 자신이 법무부 장관 돼서는 그것도 떳떳하게 수사지휘를 하면 모르겠는데 수사주의도 아닌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는 방식으로 불구속과 선거법 미적용을 강요했다가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선거법이 적용되고 법정 구속이 되면서 사실은 황교안 씨는 굉장히 망신살이 지금 뻗친 아닌데, 저는 이것도 이중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황교안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세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법률 용어는 공범이라 그러지만 그 이제 정치 용어로는 정권 창출이 동지잖아. 동지들끼리는 봐줘야지. 그리고 강정구 교수가 결국 그 건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네. 뭐 좀 경미한 유죄 판결을 네, 받았죠, 네. 그죠? 뭐 그냥 불구속에서 재판 받아 집행유예인가 뭐 그런 거 받았나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 받았다는 건 구속할 사안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구속하자고 하는 거는 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미 멀리 내다보고. 그때는 이명박도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내다보는 탁월한 선견 지명을 황교안 씨가 하고 있어요. 난 충분히 이해가 돼. 넘어가야겠습니다. 자간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강정구 교수가 노무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안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봐주고 참여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 많이 보장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그런 비극이 있죠. 아니 강정구 교수 거는 사실은 그 뭡니까 그 냉면 먹고 옥류관에서 냉면 먹고 또 그 대동강 맥주 그게 제가 볼 때 뭐 다른 맥주 먹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맥주 괜찮거든. 대동강 맥주 낮에 그 한두 잔 마시고 이래가지고 좀 오버하신 거지. 기분 좀 돼서 박명록에 좋은 얘기를 그냥 덕담으로 쓴 걸 가지고 국가보안법 하니까 그게 사실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아마 99년, 98년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삼성 엑스파일하고 연관이 있는 사건인데요. 서울지검 북부지청이죠. 당시에는 북부지검이 아니고 그때 형사 5부장인가로 있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당시에 그 연예인들이 연루된 매매춘 조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성 고위직 임원들이 성매수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 사건을 실제로 서울지검 서울 북부지청 형사 5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다 무혐의 나고 이제 유야무야 됐어요. 그때 거론됐던 사람이 뭐 그 김영철 변호사의 그 책에 보면은 뭐 김인주, 최모 뭐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삼성의 최고위직 임원들인데
근데 이 사건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13년도에 다시 회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일보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당시에 이 사건을 이렇게 유야무야시키고 뭉개면서 그 대가로 삼성에서 상품권을 1,500만 원어치를 수거했다 이러고 줬는데 그거를 황교안 씨가 혼자 다 먹었다. 부하들한테 안 나눠주고 혼자 다 먹었다. 그러면 안 이게 되지, 그거는.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걸로 기사화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최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서는 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입증해야 되는데. 예, 한국일보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취재를 했던 한국일보 기자를 제가 따로 만나봤는데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는 안 나오겠다 자기는 법정에 이거 증언 안 하겠다. 그리고 당시에 거론됐던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도 법정에서 증언을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패소 판결이 났는데 알려지기로는 당시에 그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가 황교안 후보자하고 같이 일을 했던 검찰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겠죠. 뭐를 신문제로 삼은 거예요?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거야? 그 1,500만 허위 원어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1,50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적이 상품권을 없다는 받은 거지.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치. 그걸 부하들하고 나눠 쓰지 않고 혼자 인마이 포켓한 게 두개 다. 허위 사실이라는 거야? 둘 다 허위 사실이라고 내가 볼 때 생각하고 두 번째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또 그걸 받고 사건을 나눠 무마해 썼으면 준 사건은 건, 안 됐을 겁니다. 사건을 무마해 준, 그걸 받고 사건 무마해 준 건 범죄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거를 무마 대가로 1,500만 원 상품권을 받아갖고 수사팀 검사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먹는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 첫 그거는 번째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야. 첫